토요일인데 이렇게 강의 멀리서 오신 학우님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드리는 강의는 굉장히 기초적인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그냥 막말로 내가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쓰던 그런 디지털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살짝 짚고요. 그리고 포토샵은 실제로 어떤 난이도 있는 편집이나 복잡한 그 세션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복잡해 하시고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과제, 어떤 학교에서 과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한 오프라인 작업물들, 그 작업물들을 기본적으로 편집하는 데 필요한 어떤 스킬 위주로 오늘 간단하게 포토샵 그런 실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09학번이고요. 회화과 이경주고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디지털 이미지 에디팅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거를 적으려고 하시면은 적느라 시간 다 가시니까 적지 마시고요. 보시고 그 기본 개념은 제가 유인물을 나눠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포토샵에서 기본적인 진행 방법들은 그 적어주신 이메일로 제가 추후에 다시 방법들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좀 많이 보시는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시대에 포토샵을 알고 있었다면 다빈치의 작업은 좀 달라졌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디지털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선은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가시면 조금씩 친숙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마음을 여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들, 어떤 스킬들을 습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디지털 이미지의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입니다. 비트. 비트는 여러분들 예전에 컴퓨터에 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시면 이제 헥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진법으로 컴퓨터는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진법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1비트는 0과 1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0이냐 1이냐로 계산이 되죠. 2비트는 2의 2승값이 2의 2승이 되기 때문에 4개의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0과 1을 조합하면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2비트는 00, 01, 11, 10. 그리고 3비트는 2의 3승이니까 8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면 8비트. 8비트는 2의 8승이 됩니다. 2의 8승을 제가 알아보시기 쉽게 계산해 왔는데요. 256개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256개라는 것은 256개의 컬러 데이터를 갖게 된다는 말이죠. 자,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256개의 컬러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작업에서 쓰이는 색 공간이 있어요. 그건 RGB라고 하거든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3개의 기본색이 조합돼서 아주 무수한 많은 수의 그 어떤 색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8비트가 아까 256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레드 256개, 그리고 그린 256개, 블루 256개, 요 3개를 다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 곱하게 되면 1677만 7216개의 색을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8비트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구현하는 색상수예요. 자,
8비트 이미지는 몇 개라고요? 네, 1677만 7216. 저희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숫자에 약하죠? 네, 이해합니다. 아무튼 1677만 216개의 색을 재현하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이 일반적인 편차는 있어요. 사람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식별하고 색을 읽어내는데 대개 1000만 개 정도의 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개 정도의 색을 읽어내는 거예요. 사물에서. 뭐 어떤 좀 더 눈이 발달되신 분들은 여기서 좀 더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자 8비트 이미지가 이미 인간의 눈이 읽을 수 있는 색을 넘어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8비트 이미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의 눈이 읽을 수 있는 색깔 이상의 것을 구현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어떤 기본적인 이미지 편집을 할 때 8비트 이미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충분하다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은 지루할 수 있는 이런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따가 포토샵 실현을 하시면 다 마주쳐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의자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의자를 가져가셔서 앉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8비트면 충분한데 실제로 포토샵을 구동시키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마주치게 되는 비트 수는 3개가 나와요. 8비트, 16비트, 32비트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굉장히 하드하고 난이도 있는 작업을 하시지 않는 한 8비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16비트, 32비트는 어떤 경우를 위해서 준비되었냐면 광고나 좀 더 많은,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후보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과정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치면 거칠수록 색상 값이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손실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애초에 줄이기 위해서 비트수를 높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16비트를 선택해서 작업을 아예 시작하거나 32비트로 진행을 하거나.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8비트를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건요, 이미지 확장자. 네, 이미지 확장자인데요. 그 확장자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그냥 파일 있으면 파일에 점 찍고 그 뒤에 뭐 붙잖아요. 뭐 JPG, 뭐 TIFF, 뭐 아니면 뭐 GIF, 뭐 BMP 뭐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그 파일의 성질을 표현해주는 그런 이제 그냥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 이제 저희가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 확장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뭐 JPG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보셨죠. JPG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뭐 GIF도 보이고요. 여기에 또 뭐 PNG 요새 인기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 PNG 포맷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RAW 로우 포맷도 있네요. 로우 포맷도 있고 뭐 BMP도 있고 막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용도로 개발됐냐면 이런 디지털 이미지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전문화된 작업을 위해서 그것에 맞춰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파일 포맷으로 한 방향으로 진화가 되고요. 또 한 방향은 통신이 발달하면서 통신은 지금은 굉장히 뭐 올레 기가 와이파이 막 나와서 속도가 엄청 빠르지만 예전에 혹시 PC 통신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네, 그 모뎀으로 지지직 연결해서 딱 연결되면 막 이렇게 막 채팅하고 그랬던 그 당시에는 정말 속도가 늦었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저희가 어떤 디지털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느린 속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를 전달할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두 개의 방향으로 디지털 이미지가 진화를 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많은 포맷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봤자 막 머리만 아프고 복잡하니까 네, 일단 세 개를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세 개의 포맷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포맷은 로우 포맷입니다. 로우 포맷. 혹시 로우 포맷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로우 포맷이 뭔지 안다. 네.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네. 그 로우 포맷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포맷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우 포맷은 그 DSLR 같은, 그러니까 저희 이런 그 똑딱이도 아니고요. 이렇게 렌즈 크게 달린 이 DSLR 아시죠? 근데 이제 뭐 DSLR도 뭐 이렇게 옵션 같은 거 안 만지시고 그냥 쓰시면 그냥 찍으면 JPG로밖에 안 찍혀요. 근데 그 옵션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로우 포맷으로 찍거나 아니면 로우 포맷과 JPG가 동시에 찍히거나 아니면 JPG만 찍히거나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혹시 DSLR 집에 있으시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DSLR 한번 이렇게 뒤져보세요. 이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안에. 로우 포맷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로우 포맷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모든 디지털 이미지들은 찍히는 순간에 그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설정해준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노출, 뭐 그런 그 공간에 대한 데이터 값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디카를 찍을 때 화이트 밸런스를 이런 뭐 형광등 불빛, 어떤 이거 노란 불빛에서 찍을 때 노란 불빛에다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놓고 찍으면 제대로 된 색이 나오지만 제가 그 화이트 밸런스를 어떤 형광등에 맞춰놓고 이런 노란 불빛 밑에서 찍으면 제대로 된 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로우 포맷은 그런 설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말 그대로 셔터를 탁 누르는 순간에 DSLR 그 카메라 안에 있는 그 강강판, 찰상 소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소자에 와서 찍힌 빛의 순수한 신호들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우 포맷은 어떤 화이트 밸런스, 뭐 노출, 그 외에 어떤 우리가 이미 사전에 설정해 놓은 그런 데이터 값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빛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바로 로우 포맷이에요. 이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뭐 여기는 뭐 회화 작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조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니면 이제 시작을 이제 해보려고 하시는 학우님들도 계시고 많이 있으실 텐데,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는 시대가 디지털, 온라인 그 어떤 환경을 벗어나서는 저의 작품을 알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공모전이 있고, 뭐 어떤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작품의 어떤 데이터들을 누군가가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원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요. 편집되지 않은. 가급적이면. 예.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뭐 JPG밖에 없고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것 알고 계시다면 로우 포맷으로 가지고 계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로우 포맷 아까 말씀드렸듯이 DSLR 같은 약간 고급 기종에서 지원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유념해 두시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JPG예요. JPG는 다 아시죠? JPG 모르시는 분, JPG 처음 본다. 네네. 저기 김정수 학우님 JPG. 근데 김정수 학우님이 JPG를 이름을 처음 들어봤을 뿐이지 지금 뭐 김정수 학우님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거의 이미지 데이터의 99%? 네, 99%가 다 JPG 파일이에요. 네, JPG.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짱에 가장 범용적으로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맷이에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얘만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포맷은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거듭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어떤 전문화된 툴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화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개발된,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않고 굳이 쓸 일도 없는 방향으로 하나가 진화가 됐고요. 또 하나는 통신 환경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용량은 속도라는 말씀이 뭐냐면 용량이 적으면 같은 속도에서 더 빠르게 전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JPG가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됐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두 개의 붉은색 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이시죠? 두 개의 붉은색 판. 네, 그럼 이 두 개의 붉은색 판의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네. A가 더 빨개 보여요? 네. 아니요. 이 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런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왼쪽엔 A라고 써있고, 오른쪽엔 B라고 써있는 그게 차이인가요? 아, B가 더 밝아 보여요? 와, 대단하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미술을 하셔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분이겠죠? 기분을 느끼신 것 같은데, 네, 정체는 이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따가 이제 색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디지털 그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 RGB 공간에서 이제 구현이 돼요. 근데 RGB, 그럼 이제 저희가 250, 2625 이게 RGB 값이에요. R이 250, G가 26, 그리고 B가 25. 근데 자, A랑 B랑 도대체 뭐가 차이야? 그죠? 도대체 뭐가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식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데이터로서는 존재해요. 기계적인 어떤 입력값으로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JPG는 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왼편에 이 세 개의 인간의 눈이 식별할 수 없는 것들이 세 개의 값이 있는데 이걸 묶자. 하나로 합치자. 어차피 인간이 보지 못하니까 이걸 비슷한 색들을 묶어주자. 그래서 뭐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 뭐 10개, 뭐 아무튼 그것들은 이제 압축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이제 가공돼서 JPG는 이런 3개의 데이터 값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개 데이터 값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인가요? 3개 중에 하나만 남고 2개는 사라지는 거죠. 2개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손실압축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손실압축. 손실압축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예를 드린 거고요. 이제 뭐 더 복잡한 이미지에서는 JPG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로 이제 이미지를 압축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압축을 함으로써 어때요? 데이터 값이 줄기 때문에 용량이 줄죠. 어떤 저장된 데이터의 이미지의 용량이 줄고요. 그 용량이 준 만큼 내가 이것들을 보여주고 전달받고 하는데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JPG는 뭐 스마트폰의 뭐 어떤 기본 저장 포맷이 JPG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게 JPG니까 이렇게 유념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맷은 TIFF 포맷인데요. 네, 이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미지를 압축해요. 이것도 이미지를 압축합니다. JPG도 제가 이미지를 압축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때요? 손실하면서 압축이 되는 거예요. 3개를 하나로 합치면서 2개의 값을 잃어버리니까 손실되지만 이 TIFF는 그런 손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압축할 수 있어요. 그 압축 알고리즘에 의해서 손실되지 않으면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뭐 졸업 전시나 아니면 기타 뭐 어떤 큰 전시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전시할 때 도록 같은 거 만들 때 전문적으로 촬영해 주시는 작품을 촬영해 주시는 기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 작업을 다 이렇게 조명 맞추고 세팅해서 딱 촬영한 다음에 자, 촬영한 거 보내드릴게요 라고 딱 보내주는 거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포맷이 얘예요. TIFF. 그러니까 원본인데 이거를 압축한 거예요.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인 용도로 쓰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포맷을 알고 계시다면 어떤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트라이포드 이렇게 다 산발이 딱 놓고 이렇게 촬영한 여러분들의 작업 이미지를 저장하실 때 JPG로 손실시켜서 압축하지 마시고요. 전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컴퓨터 안에 저장하실 거고 나중에 또 어떤 용도로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카이브 하실 거라면 그때는 TIFF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포맷으로 가지고 계시면 더없이 좋지만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급적 그거를 JPG로 두지 마시고 그냥 TIFF 포맷으로 소장하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다용도로 변환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세 개 일단 많지만 나머지는 굳이 알 필요 없고 알아봤자 지금 뭐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 세 개만 내가 들었다. 언젠가 내가 기억난다. 이거 들었던 기억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요. 디지털 이미지는 색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색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 이미지가 어쨌든 무수한 그 색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 8비트 색깔들을 이제 막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에요. 크게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RGB예요. 네, RGB 많이 들어보셨죠? 네, RGB 들어보셨죠, 다? 네, 다 안 들어보신 분, RGB 모른다. 네, RGB 못 들어보셨어요? RGB가 그렇게 또 귀한 거였네요. 네, 아무튼 RGB란 거는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개의 색을 조합해서 모든 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색을 만들어내요. 이건 주로 어떤 방식에서 적용되냐면 정기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 전기신호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들, 아니 빛 그럴 때 쓰이는 공간이 RGB예요. 네, 이게 RGB의 구현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산혼합이라고 아세요? 가산혼합. 이제 수업 들으시다 보면 이제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가산이란 것은 색을 막 더해요. 막 더해. 막 더하니까 하얘지는 거예요. 막 더하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기적 신호니까 빛이기 때문에 빛이 계속 더해지면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밝은 흰색이 구현되는 거죠. 가산혼합인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북, 액정, 스마트폰, 모니터 모든 게 다 가산혼합, RGB.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건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이렇게 모니터로만 보는 건 아니죠. 네, 실제로 이런 디지털로 작업한 것들이 출력될 때, 출력물로 바뀔 때 색 공간이 변화되게 돼요. 색 공간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잉크젯 프린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잉크젯 뚜껑 딱 열어보면 잉크 꽂는 게 4개예요. 카트리지가 4개예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인데, 왜 4개냐 하면, 4가지의 색을 막 섞어서 최대한 그 디지털로 작업한 것을 근접하게 출력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물리적으로 모든 뭐 출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현수막 모든 출력물들은 물리적 색상을 구현하는 공간에서는 CMYK로 그렇게 구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색은 4가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네. 사이언은 블루 계열이고요. 마젠타는 그러니까 레드 계열이고 옐로우. 자, 그래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보면, 자, 이거는 감산혼합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감산혼합.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감 섞는 원리랑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 물감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밝아지나요? 그렇죠,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물감을 막 섞으면 뭐 이게 막 무슨 되게 막 똥색 같고 약간 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CMYK가 바로 그 원리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언과 마젠타와 옐로우 이 3가지 색을 막 섞어요. 막 섞어서 막 이제 어두운 색도 표현하고 막 그 중간 색도 나오고 막 녹색, 뭐 블루, 막 레드가 구현이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3개의 색을 섞었는데 완전한 블랙은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시커멓 죽죽한 색만 나오지 완전한 블랙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CMY에 K 블랙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보는 이미지들을 실제 이런 물리적인 이미지들로 출력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CMYK 이렇게 2개 그 개념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 RGB OK라고 써놓은 이유는, 우선은 그 대부분이 이제는 저희가 뭐 DSLR 촬영한 것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어떤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얻게 되면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색 공간이 RGB예요. 디지털상에서 구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RGB 색 공간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해서 출력물로 바꾸실 때는 포토샵에서 색 공간만 전환을 해주시면 돼요. CMYK로. 그러니까 CMYK 상태로 굳이 갖고 계실 필요 없이 그냥 RGB 상태로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애시당초 출판물 작업을 하거나 출판을 염두에 두고 어떤 디지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편집 이미지를 만들 때 처음부터 CMYK로 만드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모니터로 보더라도 색깔이 다르거든요. 색감이.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CMYK로 색 공간을 두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제 뭐 그런 어떤 전문적인 편집 작업이나 편집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만드실 게 아니라면 RGB 그 색 공간으로 여러분들의 작업물을 그렇게 아카이브 보관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 개념에 있어서 이제 끝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그 해상도를 70 이하 300 70 이하 300 DPI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DPI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 어떤 건지 대충 설명 약간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 DPI 있고 밑에다가 제가 영문으로 적어놨죠. 도트 퍼 인치. 그러니까 하나의 점에 몇 개의 점이 찍히냐. 그게 이제 DPI예요. DPI인데, 그러면 제가 70 이하고 슬래시하고 300이라고 적어놨죠.
그럼 72와 300.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DPI는 있어요. 72도 있고, 80도 있고, 90도 있고, 150도 있고, 뭐 180, 240, 뭐 300, 아니면 300을 넘어서는 막 400, 500, 600. DPI는 무수히 커질 수는 있어요. 자, 이게 간단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를 가져와 본 건데요. 그, 도트, 그러니까, 하나의 도트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인치라고 했을 때, 1제곱인치, 그러니까 1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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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치의 사각형 안에 10 DPI라고 하면 점이 10개 찍히는 거예요. 그죠? 점이 10개, 한 변에 10개, 또 밑으로 10개. 그러면 10 DPI가 되는 거예요. 1인치가 2.54cm거든요. 그 안에 점 10개를 찍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보시면 72 DPI라고 있죠. 그러면 1인치 안에 2.54cm 안에 72개의 점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72 DPI도 되게 성글어서 되게 막 깍두기처럼 띠디디딕 보이지만 그래도 어때요? 10 DPI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촘촘하죠. 좀 더 촘촘하죠. 네. 이거를 사람의 얼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54cm 그 1인치 안에 사람의 옆 얼굴을 도트 10개로 표시하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72개로 올라가면 어때요? 그래도 10 DPI보다는 좀 더 형상을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72가 아니라 150으로 올라가면 지금보다 더, 한 2배 정도 더 선명해지겠죠. 그럼 300으로 올라가면 더 선명해지겠죠. 네, 근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내가 이미지를 딱 원본을 가지고 저장을 하실 때 난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을 거야. 내 페북에 올릴 거야. 아니면 내 블로그에 올릴 거야. 라고 하실 때 굳이 DPI를 300까지 올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300으로 올리면 이미지는 커져요. 이미지도 커지고 좋지만 그만큼 용량도 커지고 다루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만 두세요. 나중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뭐 80으로 두고 저장을 하셔도 되고 90으로 두고 저장을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선택적으로 옵션으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공간, 웹이나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소통할 때 쓰는 이미지의 DPI는 72 DP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72 DPI면 디지털에서는 OK. 하지만 여러분들이 72 DPI로 출력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모니터 상에서는 그나마 좀 볼만했는데 뽑고 나니까 너무 막 성근 거예요. 네. 실제 출력물에서는 좀 더 많은 DPI가 필요해요. 네. 그 출력물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신문도 있고 완전 막 그 뭐 에스콰이어 같은 막 굉장히 고급스러운 잡지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건 그냥 300. 네, 300 DPI 정도로 인쇄물 포맷은 그냥 300 정도로 저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바로 이어서 이제 실제로 포토샵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제 강의가 좀 빠르나요? 그럼 제 강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왜 그 화성에서 온 사람이 화성말로 막 뭔가 막 쌀라쌀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약간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냥 자주 듣고 접하시면 조금씩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상단부 이쪽은 툴이에요. 툴. 그러니까 어떤 도구들. 제가 어떤 이미지들을 가공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 붓이나 가위나 풀이나 뭐 마스킹 테이프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왼쪽 편에 있는 이 일자 반은. 그리고
요 오른편에 있는 요쪽 패널은 저희가 패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색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조정할 때나 아니면 레이어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편집할 때 어떤 편집에 필요한 도구들, 패널들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요 상단에 보시면 요 메뉴는 제가 어떤 도구들을 선택했을 때마다 그 옵션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옵션에 따르는 조절할 수 있는 항목들을 보여주는 메뉴들이에요.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툴을 선택하면 그 툴에서 제가 세부적인 항목들을 어떤 옵션들을 조정해야 될 때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요 상단에 보시면 그냥 이런 상단에 있는 요 메뉴들은 모든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거의 공통된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윈도우 탐색기만 키셔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메뉴들. 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용 메뉴들이 있어서 이건 이제 파일을 뭐 만들고 저장하고 뭐 열고 닫고 하는데 쓰이는 이제 파일 관련 메뉴들. 네, 에디트는 이제 어떤 툴 외에 어떤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가공하거나 어떤 조작을 가해야 할 때 쓰는 에디트, 편집 툴. 그리고 이미지는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미지에 관련된 어떤 항목들을 이제 조절할 때. 그리고 레이어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타입은 글을 쓰는 거에 관련된 메뉴예요. 글을 쓰는 거. 그 셀렉트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그 선택 영역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뭐 그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거나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때 이 셀렉트 항목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필터는 어떤 그 정해진 방식으로 이미지에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에 가공을 하는 어떤 정해진 그 어도비사에서 정해놓은 어떤 방식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필터가 약간 사람들한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가 흔하지 않을 때 이 필터 막 필터를 막 잔뜩 막 효과를 주고 나면 이거 뭐야 막 그래서 놀랬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뽀샵한 거 티나면 굉장히 촌스러워요. 예. 요새 트렌드는 뭐냐면 뽀샵 안 한 거 같은 거. 근데 했어. 그게 진짜죠. 네, 그리고 이 3D 메뉴는 무시하시고요. 이 뷰는 실제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포토샵을 쓰시는 데 있어서 어떤 사용자의 편의를 사용자가 볼 거냐 말 거냐, 이 메뉴를 볼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윈도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런 패널 하나하나를 다 그냥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 근데 이런 윈도우들을 뭐 이렇게 킬 거냐, 끌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뭐 히스토그램을 불러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이제 윈도우에서 세팅하시는 거고요. 헬프는 그냥 여러분들 뭐 실제적으로 많이 쓰시면 좋은 메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단축키가 있거든요. F1을 누르시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쓰시면서 필요한 메뉴들이 이쪽에 확 나와요. 여기서 뭐 이렇게 지금 인터넷이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하는 기능에 관한 내용들이 이쪽에서 지금 인터넷이 원래 여기 좀 빠른데 지금 좀 느리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검색된 내용들 보시면 저는 이제 크랍 자르는 걸 이제 검색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크랍은 이미지에서 뭐 어도비 TV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것들 실제로 다른 사용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고 이걸 내가 좀 더 하드하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쓰고 싶다고 하시면 이 메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돈 안 들이고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여기서 뭐 이렇게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를 바로 첫 번째 장면에서 이렇게 접하시게 돼요. 그럼 포토샵에서 가장 첫 번째 작업을 해볼게요. New.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작업을, 이제 내가 이제 그림 좀 그려봐야지 하셨을 때 New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보시면 이 폴다운 메뉴를 딱 보시면 픽셀, 인치, 센치, 밀리, 포인트, 피카, 컬럼,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약간 보편적인 그런 수치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저는 센치를 쓰는 게 편하다. 그러면 센치로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대충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대충 A4 정도의 사이즈로 출력되길 바란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거는 약간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내가 출력물을 쓰겠다 그러면 그 넓이를 뭐 21 그리고 높이를 뭐 29 이렇게 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레졸루션이라는 건 해상도예요. 해상도인데 제가 아까 72와 300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네, 72는 어디에 쓴다고요? 네, 웹이나 온라인이나 디지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소모하시거나 주고받으실 때 72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출력물로 쓰려고 해요. 그러면 해상도에 300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300. 그 밑에 보시면 컬러 모드라고 나오죠. 슬라이드 바를 딱 내리시면 자 위에서부터 비트맵, 그레이스케일, RGB, CMI, 랩 이렇게 5개의 항목이 있어요. 근데 비트맵이나 그레이스케일은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쓰시다가 뭐 필요하시면 그때 추가로 이 부분을 알아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항목이 2개예요. RGB랑 CMYK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CMYK로 그러니까 출력물로 작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CMYK를 선택할게요. 자, CMYK를 선택하고 그 옆에 보시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비트수가 나오죠. 네, 비트수 비트 기억하시죠? 비트 제가 제일 첫 번에 설명드린 거. 네, 비트 뭐라고요? 세제 이름 비트가 아니라 그 연산자 비트. 제가 8비트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8비트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작업을 하실 땐. 그래서 그냥 8비트를 선택하시고, 요 나머지 항목들은,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 보시면, 이런, 이 컬러로 내가 바닥색을 만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내겠다 그런 옵션들인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화이트로 두시고 요 밑에는 컬러 세팅해서 만지시는 건데요. 그냥 기본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OK를 누르시면 이제 제가 써야 되는 캔버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 위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잠깐만. 제가 개별적으로 도와드린 거는 이따가 제가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위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어떤 출력물 용도로 만들 때 썼던 거고, 다시 한번 뉴를 해서요. 이번엔 웹용으로 만들 걸 한번 해볼게요. 웹으로. 자, 그러면 사실 이 프리셋은 그러니까 미리 세팅해 놓은 거예요. 미리 세팅해 놓은 걸 보시면 US 페이퍼, 미국에서 쓰는 형식, 인터내셔널 페이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종이의 형식, 포토, 그러니까 사진에 쓰이는 어떤 인쇄 포맷, 웹,
뭐 모바일 디바이스 뭐 이렇게 약간 구별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웹을 선택하시면 웹에서 쓰이는 뭐 800에 600 이미지, 뭐 1024, 768 이미지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니터, 여러분들의 모니터를 보시면 모니터 해상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24, 768에 이제 해상도를 쓰는 모니터를 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이 모니터를 채우는 이미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1024, 768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픽셀 값을. 그래서 넓이는 1024, 그리고 높이는 768. 네. 이렇게 하면 해상도, 그 해상도에 맞춘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레졸루션이 기본적으로 72가 선택이 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웹이나 온라인상에서 소화하는 이미지들은 72 dpi면 충분하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는 그래도 좀 더 높은 뭐 이미지를 쓰겠다. 뭐 그러면 뭐 이런 걸 높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뭐 그렇게 하실 일은 없고요. 좀 더 높은 이미지를 만드실 거면 애초에 여기를 출력용으로 이렇게 포맷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72에 색은 RGB로 선택하시고 비트는 8비트, 16, 32비트가 있는데 8비트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시면 네, 요 이미지가 바로 요 모니터랑 1대1로 매칭되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뉴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생성할 때 제가 아까 디지털 이미지의 기본 개념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옵션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의도한 대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예 포토샵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이미지들 불러와서 가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오픈으로 제가 바꾸려고 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이 포토샵을 설명드릴 때 약간 중점을 두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회화과에 입학을 하셔서 결국은 그 페인팅, 조형,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만드실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것들이 그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것들을 촬영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과제로 제출하거나 공모전에 응모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기본적인 가공법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파일에서 오픈으로 제가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했어요. 열리죠? 오픈하니까 열리죠? 이렇게 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시고 쭉 당겨서 요 화면 위에 그냥 뚝 던지셔도 돼요. 그래도 열려요. 자, 이렇게 열렸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포토샵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레이어예요. 네,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해요. 레이어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레이어 상에서 레이어를 겹치기도 하고 레이어를 위로 올리고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런 방식으로 레이어에서 합성이 일어나요. 합성도 일어나고. 그러면 제가 일단 레이어를 조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레이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레이어 패널이에요. 레이어 패널. 그러면 요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기는 백그라운드 패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제가 하나의 이미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긴 지금 레이어가 하나도 없죠. 네, 그냥 딱 배경만 있는 거예요. 저희 캔버스 타면 그냥 캔버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바로
숙달된 분들은 뭐 여기다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나중에 뭐 이걸 뭐 레이어를 복제해서 써도 되고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작업할 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를 하단부에 보시면 여기 버튼들이 있어요. 버튼들이 있는데 요 항목이 바로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졌죠.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레이어가 만들어지면 레이어는 이렇게 쌓이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쌓이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제가 레이어 1에다가 이렇게 페인팅을 했어요. 페인팅을 하고 자, 레이어 2를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웃는 얼굴이 보이는 건 레이어 1 위에 레이어 2가 겹쳐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하단부 레이어를 잡고 클릭하고 위로 올리면 아래 레이어가 위로 올라가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레이어는 이렇게 쌓이는 구조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레이어가 만약에 내가 쓰다가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이 레이어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요 휴지통 버튼을 누르시면 사라져요. 버려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를 잡고 여기다가 끌어다 놓으면 그냥 버려져요. 그리고 반대로 요 레이어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잡고 드래그해서 아까 제가 새로 레이어 만든 데 있죠. 그 위에다가 놓으시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뭐 편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레이어는 그 레이어 안에서 이렇게 막 조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네, 이것도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리려고 만든 건데요. 그냥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이 할아버지를 뒤로 보내고 싶어요. 그냥 자꾸 내려주시면 돼요. 뒤로. 그리고 지금 모든 포토샵은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가 있지만 제가 지금은 단축키를 하나도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단축키로 하면은 더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면 서로 왔다 갔다 하죠. 레이어는 이렇게 서로 연쇄해서 이렇게 뭐 쌓아 올린다. 그리고 굳이 레이어를 버릴 필요 없이 나중에 쓰겠다고 하시면 그냥 눈을 꺼주시면 돼요. 네. 눈을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 보일 뿐이지 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꺼내시면 돼요. 키시면 돼요. 키시면 되고, 뭐 제가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2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카피를 뜨시고,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2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복제해서 쓰실 수도 있고, 뭐 겹치실 수도 있고, 레이어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응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정해진 방식은 아니고 레이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디지털 작업이 거기서도 또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창의성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석이 있는 건 아니고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예전에 제가 포토샵에 대해서 얘기를 딱 누가 해주면 포토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레이어와 필터야 라고 저한테 누군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필터는 약간 그 의미가 사라졌어요. 이 필터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긴 하지만 막 필터 빡 줘서 누가 봐도 포토샵에서 뽀샵한 것 같은 이미지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터에 굳이 목매지 마시고 레이어를 어떻게 내가 쓸 건지만 좀 이제 염두에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레이어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크랍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이미지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작업하시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 대개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진이 나와요. 어디에 걸쳐놓고 찍거나 어디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최대한 맞춰서 이렇게 딱 평행을 맞춰서 찍으시는 거예요. 최대한.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연광에서 찍으라고. 자연광에서. 그러니까 자연광이 어떤 후보정이 거의 없이 그냥 이렇게 후보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좀 더 포토샵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후보정 없이 그냥 제출하실 때는 그냥 자연광이 작업한 것의 색감을 그나마 가장 잘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광에서 찍으라고 하는데, 일단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집안에서 찍게 되거나 어쨌든 자연광에서 찍더라도 어디에 걸쳐놓고 찍게 되면 이런 방식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걸 제출을 해야 돼요. 일단 과제로 제출을 하거나 어떤 공모전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자, 이 상태로 내면 그분들이 보시고 아니죠.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그 딱 작업만 보여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작업만 보여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걸 자르는 거를 제가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촬영이 됐으면 네, 여기서 아까 제가 끌어오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열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거를 공모전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를 가공합니다. 그러면 일단 포토샵에서 뷰에 가시면 룰러가 있어요. 룰러는 자란 뜻이거든요. 여기 주변에 자가 나오죠. 이 자가 나와요. 자가 나오면 이 자 위에 가셔서 드래그를 하세요. 그럼 가이드선이라는 게 나와요. 네, 가이드선. 요 밑에도 이렇게 그냥 가이드선을 빼주세요. 이제 가이드선이 나오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수평 수직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데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내렸죠. 옆에서는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실 때도 Alt를 누르고 내리면 위에서도 내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도 내리실 수는 있지만, 일단은 기본 개념은 위에선 아래로서 내리고 옆에선 이렇게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제가 대략적인 이미지의 사변에 가이드를 쳐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요 이미지만 선택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옆에 이건 선택 툴이거든요. 선택 툴은 뭐냐면 요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선택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시면 이 캔버스 공간 안에서 이 레이어의 내용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선택한 상태에서 막 내가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선택 툴이에요. 근데 이 선택 툴에 바로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점선 쳐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건 이제 한국말로 점선 툴 아니면 영어로 마키 툴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선택하세요. 그럼 이제 마키 툴이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보다 약간 크게 덮을 정도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타블렛을 쓰고 있는데, 이 타블렛은 이제 굉장히 유용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디지털 페인팅을 하실 게 아니면은 마우스로도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마우스를 가지고
마키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이제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백그라운드에서 얘만 빼내려고 하거든요. 이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되신 상태에서 요의 메뉴 중에 레이어 가신 다음에 뉴,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데 요 보시면 레이어 비아 카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라는 말은 그러니까 영어로 뭐뭐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로부터 카피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되는 지금 이게 보시면 요 백그라운드가 선택돼 있죠. 이 선택된 레이어로부터 카피해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되신 상태에서 자 뭔가 레이어 쪽 옵션 보셨나요? 뭔가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보시면 네, 얘만 레이어가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애시당초에 굉장히 그 사각형에 맞게 찍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레이어, 내가 조정하려는 레이어가 선택되신 상태에서 에디트에 가시면요. 프리트랜스폼이라는 그 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변형, 자유롭게 변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레이어를.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레이어 테두리에 뭐가 생긴 거 보이셨나요? 보셨나요? 네. 이거는 이 이미지를 이제 변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자꾸 당기면 이미지가 옆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제가 얘를 자꾸 당기면 위아래로 늘어나죠. 그리고 제가 요쪽 한 변을 자꾸 당기면 막 자유롭게 변형되죠. 이게 자유변형이에요. 그리고 좀 더 막 내가 하드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워프를 클릭하면 더 막 하드하게 이미지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지가 변형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프리트랜스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이제 보시면 여기 핸드 툴이 있어요. 핸드 툴. 요거는 이 어떤 캔버스가 제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을 때 제가 작업하기 편하게 캔버스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 툴을 선택하시고 얘를 이렇게 끌어내리신 다음에 줌이 있어요. 이렇게 돋보기 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확대하기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확대가 됐죠. 확대가 된 상태에서 자, 이쪽은 가이드선에 대략 맞았어요. 이미지의 왁구가. 그럼 다시 핸드 툴을 선택하시고 이제 이쪽 면으로 가보시는 거예요. 여기 틀어졌죠. 이미지가 안 맞아요. 이제 얘를 변형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요 꼭지점에 그냥 갖다 대시면 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동시에 막 변형이 일어나요. 근데 요 한 꼭지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당기시려면 하나의 키가 추가로 필요해요. 컨트롤 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도 롤오버 하시면 커서가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당기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맞았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핸드툴로 아니면 핸드툴로 움직이셔도 되고 요 위에 뭐 익스플로러에서 쓰는 요걸 뭐라고 부르죠? 스크롤바? 네. 스크롤바로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안 맞았죠. 이미지가 완전히 안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하시고 여기 꼭지점이 되시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얘를 여기다 끌어서 놔주세요. 끌어놨죠? 맞았죠? 다시 네, 이 정도 이제 대충 이제 맞았는데 뭐 좀 꼼꼼하신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은 뭐 다 맞추시겠죠.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면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어떤 오프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이 디지털상에서 최대한 평형을 맞춘 거예요. 사변 평형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되셨으면 그냥 여기서 요런 오케이 나 이 상태로 수락하겠어 라고 해서 이 체크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요 이미지 상에서 띠딕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띠딕 더블 클릭하면 이 상태로 고정이 된 거예요. 네, 고정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맞췄어요,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 이제 보시면 붓도 제가 뭐 왼손으로 그리냐, 뭐 오른손으로 그리냐, 아니면 뭐 발로 그리냐, 뭐 입으로 물고 그리냐, 결과물은 내가 하나의 원을 그리는데 왼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 오른손으로 그릴 수도 있고 입으로 물고 그릴 수도 있고 발로 그릴 수도 있고, 그냥 결과물이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방법이 다 많죠.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정해진 방식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이렇게 만드셨으면, 자, 요 옆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여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롤오버 이렇게 커서를 요 위에 갖다 놓으시면 포토샵 툴팁이라고 해서 이름이 떠요. 이 툴의 이름이. 그럼 여기 크랍 툴이라고 아까 잠깐 떴죠. 이제 크랍이란 건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잘라내는 거라서 저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출할 거, 제가 공모전에 낼 거는 요 안에 이미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크랍 툴을 선택합니다. 자, 크랍 툴을 선택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캔버스 전체가 크랍 툴로 딱 둘러싸여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이 마키 툴로 드래그 해준 것처럼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막 시력이 되게 아무리 좋아도 손이 막 떨린단 말이에요.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정확하게 자르고 싶은데 막 손이 막 떨려. 막 손이 막 떨려서 그게 안 돼. 막 100번을 시도했는데도 계속 안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눈으로 하거나 어떤 손의 힘만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포토샵에는 옵션이 있어요. 뷰에 보시면 스냅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스냅이라는 영문은 뭐냐면 달라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스냅에 관한 스냅 투 하면 내가 달라붙을 건데 어디에 달라붙을 거냐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가이드에도 체크가 돼 있고 레이어에도 체크가 돼 있고 다큐멘트 바운드에도 체크가 돼 있죠. 다 체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저는 이제 가이드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체크가 이제 스냅을 제가 풀어볼게요. 한번 클릭하면 아까는 여기 이렇게 꺽쇠가 돼서 체크가 돼 있었는데 지금 체크 풀렸죠. 풀린 상태에서는 제가 여기다가 최대한 붙이려고 하지만 이게 조금만 실수하면 벗어나거든요. 벗어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뒤에서 스냅 2의 항목들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냅 2를 딱 스냅을 켜시면 붙어요. 여기 가이드에 쭉 대충 근처에 가서 당기시면 붙어요. 붙죠. 이게 보셔서 모르는데 손맛이 있어요. 이렇게 손맛으로 살짝 근처에 가서 딱 놓으시면 딱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요 영역만 내가 크랍을 하는 거예요. 자, 됐죠? 됐어. 오케이. 난 요것만 필요해. 그럼 요 이미지 위에서 더블 클릭. 됐습니다. 잘려 나간 거예요. 다시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
최종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도 끄고, 그리고 어떤 이제 가이드도, 이제 가이드를 이제 안 보는 것도 여기 보시면 쇼에서 가이드를 이제 끄시면 돼요. 이렇게 딱 요 이미지만 남는 거예요. 자, 요 이미지만 남았어요. 그럼 이건 이제 제가 작업한 캔버스의 이미지인데, 이제 내야지 딱 보는데, 한번 이미지 좀 한번 볼까? 딱 봤는데, 보시면, 그 눈썹 있는 분들 보이시겠지만, 요 윗부분, 이게 뭐 같으세요? 제가 이 이미지를 촬영할 때 집에서 급하니까 저녁 때 막 과제를 막 하고 자연광이 없어요. 밖이 다 깜깜해. 근데 과제는 내일 내야 돼. 안 되겠다. 이따 형광등 불빛에다 찍자. 그래서 형광등을 딱 켜고 찍었는데, 이 오일 페인팅이다 보니까 이제 린시드를 쓰면 형광등 불빛에서 딱 찍으면 나는 그 태양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반사가 되면 뭐 사실 교수님한테 이걸 이렇게 보여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최대한 맞추셔야 되지만 난 포토샵도 할 줄 몰라. 그 밖은 어두워. 과제는 내일까지야. 그럼 그냥 내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제가 얘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얘를 편집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요 하이라이트를 제가 제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 방에 작업이 되면 좋지만 막 이것저것 만지다가 의도한 대로 안 나와. 그러면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작업하실 때 이런 원본 소스 자체를 복사를 해서 카피본을 갖고 계세요. 레이어 상태에서. 얘를 끄시고 요걸 갖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여기서 요 하이라이트 부분만 잡아내야 돼요. 하이라이트만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핀셋으로 잡아낼 수도 없고 보시면 실렉트에서 컬러 레인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컬러 레인지는 컬러 범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컬러 범위를 켜시고요. 요 위에 보면은 실렉트, 내가 여기서 이 컬러 범위가 많은데 이 중에 어떤 걸 잡아낼 거냐라는 걸 선택하시는 거죠. 드랍 다운을 하시면 뭐 레드 채널을 잡을 거다, 뭐 옐로우, 그린, 뭐 사이언, 블루, 마젠타 어떤 컬러를 잡아낼 거다라는 옵션이 있고 동시에 또 하이라이트 옵션도 있어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잡아볼게요. 하이라이트를 잡으면 여기 이렇게 하얀 점들이 이렇게 찍히신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되게 미세하게 찍힌 하이라이트를 잡은 거예요, 지금. 포토샵이.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다 잡히는 경우도 있고, 운이 좋으면 잡히지만, 또 수작업으로 좀 더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가 하이라이트를 잡았어요. 그럼 OK를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 막 별들이 반짝거리죠? 이건 이제 하이라이트 영역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선택된 전 영역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선택이 됐다라는 거 보여주는 건데, 그럼 이제 제가 이 하이라이트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근데 얘가 자꾸만 눈에 거슬리죠? 자꾸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 실렉션 엣지를 끄시면 돼요. 그러면, 선택이 해제된 게 아니라, 그냥 선택된 영역, 이렇게 점선으로 반짝반짝 하던 것만 사라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있고요. 그냥 내가 편집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얘만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이라이트를 잡을 건데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미지를 컨트롤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미지에 가신 다음에 어저스트먼트에 들어가시면 레벨이라는 이제 레벨로 조절할 수 있는 이미지의 명암비를 조절할 수 있는 서브 옵션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뜹니다. 그러면 자, 이쪽은 어두운 부분이에요.暗部. 이쪽은 화이트, 밝은 부. 근데 제가暗部 값을 더 높임으로써
화이트를 죽이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혹시 보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조절하기 전이에요. 조절하기 전에 그냥 하이라이트가 살아있죠. 조절하면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되게 기름기 번들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색을 하이라이트를 값을 암브를 높여주면 하이라이트가 잡혀요. 근데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이 이미지는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를 잡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편집들은 항상 어떤 위험을 갖고 있냐면 이제 내가 그런 농담 있죠. 그러니까 벼룩 잡다가 초가상관 태운다고 이게 나는 하이라이트를 잡으려고 했는데 색감까지 같이 날아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변수값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해서 조절을 하셔야 되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들을 조절하실 때 원본이 있잖아요. 제가 작업한 원본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 값 이상으로 조절하시는 거는 조절하시지 않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화면으로 보기에 이쁜 이미지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 이제 공모전에 제출할 이미지를 이제 편집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뉴로 만들 때 여기 보면 1024, 768 뭐였고 72 이렇게 RGB 있었죠. 이 옵션들은 제가 작업을 하는 중에도 계속 수정할 수 있어요. 보시면 이미지에 보시면 모드에 보시면 컬러 스페이스가 있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얘를 출력을 하겠다. 그럼 이미지에서 CMY 키로 전환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비트 값을 높이겠다 하시면 8비트에서 그냥 16비트로 높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16비트를 8비트로 낮추시는 거는 있는 이미지를 그냥 약간 축소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8비트를 16비트로 높이신다고 해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8비트로 받으신 이미지는 그냥 8비트 상에서 작업을 계속 해나가시면 되고요. 내가 16비트로 받았는데 그걸 작업하다가 이건 그냥 16비트 필요 없어 그러면 8비트로 낮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 밑에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 클릭하시면 이미지의 규격이 나와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규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해상도도 나오죠. 300이에요. 300인데 저는 이거를 웹상에서 웹하드에다가 올릴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그러면 굳이 300까지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근데 굳이 내가 72로는 안 하고 그냥 한 120 픽셀 정도 해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120 픽셀로 바꿔주시면 돼요. 120 픽셀을 바꿔주시고 이제 보시면 방금 변환시키면서 요 픽셀 값이 바뀌었거든요. 픽셀은 너무 낮으면 요 픽셀이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작아져요. 그러니까 요 픽셀 값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새는 모니터들 다 큰 걸로 보시기 때문에 300, 500 막 그런 이미지는 거의 없어요. 그냥 1000단위? 1000픽셀 정도? 그러니까 높이를 1200 이렇게 하시면 높이가 1200픽셀에 자동으로 옆에가 맞아서 나오는 거죠. 879 아니면 옆에를 맞추겠다 그러면 옆에를 1000으로 맞추겠다 그러면 1000으로 맞추면 자동으로 높이는 따라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이미지가 변형이 돼요. 변형된 거예요. 이 이미지의 속성은 이렇게 변형을 되신 상태에서 파일에 가셔서
이제 요 단락을 보시면 Save, Save As, Save for Web 저장에 관한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에 관한 옵션으로 치면 요 밑에 뭐 익스포트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오토메이트나 뭐 요런 스크립트를 써서도 저장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Save나 Save As, Save for Web을 많이 써요. 근데 일단은 Save As를 눌러볼게요. 그럼 내가 이제 어디에 세이브를 할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대개는 이 원본 이미지가 있었던 그 위치가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 위치에다가 내가 이제 가공한 이미지를 저장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네이밍을 하시겠죠. 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파일 네임을 적으시고요. 이 하단부에 보시면 포맷이라고 있어요. 그럼 포맷을 누르시면 포맷 옵션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이미지 포맷이에요. 확장자예요. 근데 제가 아까 다른 거 많이 아실 필요 없다 그랬죠. 일단 기본적으로 3개 아시면 된다 그랬죠. 뭐였죠? 네, 로우 또 뭐요? 뭐 어떤 거? 네, JPG, 네, TIFF 이렇게 3개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로우 포맷은 포토샵에서 만드는 포맷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포토샵에도 로우라는 포맷이 있긴 하지만 이건 DSLR에서 가져오는 로우하고는 다른 로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장하실 때 이 로우는 쓰셔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우는 패스하고요. 그럼 2개가 남죠. JPG랑 TIFF가 남아요. 그러면 제가 이 작업한 이미지를 원본으로 세이브할 거예요. 원본으로 저장하실 거면 TIFF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TIFF에 관한 옵션이 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축이에요. 이것도 압축하는 포맷이긴 한데 JPG랑 뭐가 다르다 그랬죠? 네, 맞아요. 네, 정답이에요. 무손실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JPG는 손실시키면서 압축하지만 TIFF는 무손실 압축이에요. 그래서 원본보다 용량은 줄지만 JPG보다는 크죠. 그리고 JPG보다 크고 굳이 TIFF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도로 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본으로 이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때는 TIFF를 선택하시고요. 되게 압축을 그냥 이거 좀 이렇게 좀 난해하시지만 그냥 들어두세요. 그냥 압축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하드디스크 나 막 1테라야, 막 10테라, 100테라야, 막 남아 돌아서 뭐든 막 넣어놔야 돼. 그러면은 압축 안 하시고 저장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조금이라도 나 영화도 많이 봤고 막 하드디스크 없어. 그러면 이제 압축을 조금 하시는데요. 그냥 기본 압축이 LZW로 압축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옵션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뭐 레이어를 포함한 상태로 뭐 이렇게 압축을 하면 이미지 사이즈가 커진다. 주의 경고창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상관없어요. 내가 이 상태로 OK에서 클릭하면 나중에 TIFF를 포토샵에서 열었을 때 레이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PSD로 그러니까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셔도 되고 TIFF로 저장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 그냥 OK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보시면 요게 아까 제가 요거를 요렇게 바꾼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건 이제 원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제가 그러면 TIFF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요거 아까 여기 보면 TIF 파일이라고 나오죠. 얘를 드래그하면 여기 레이어가 살아있죠.
네, 레이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편집하시면 되고요. 또 뭐 보시면 여기 요건 이제 포토샵 전용 포맷인데 이것도 레이어가 그냥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떤 일반적인 이런 윈도우 베이스에서 이미지 확인이 바로 안 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되지만 TIFF는 이렇게 그냥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카이브 용도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때는 TIFF 원본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열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JPG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는 수정을 했죠. 웹용에서 볼 수 있게 한 120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얘도 똑같아요. 세이브 에즈 누르시고요. 포맷에서 JPG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확장자가 붙어요. JPG라고.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누르시면 JPG 옵션이 떠요. JPG 옵션이 뜨는데 아까 제가 JPG는 압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슬라이더가 압축 슬라이더예요. 최대로 압축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스몰 파일이라고 적혀 있죠. 최대로 압축하면 파일은 작아져요. 대신에 화질이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올리면 파일은 커지지만 화질을 그나마 JPG 압축 알고리즘 하에서 최대한 보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너희는 이번 공모전에 제출하실 이미지는 300KB 이하로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758.8K 뭐 이렇게 보이시죠? 파일 크기거든요. 300KB 밑으로 보내달라고 여기서 슬라이더를 당기시는 거예요. 107까지 줄었죠? 107, 300까지 맞춰야지. 이렇게 하다가 요게 최고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 상태에서 압축을 하시고 나머지 옵션은 그냥 두시고요.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JPG 포맷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로우 포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우 포맷의 어떤 한 샘플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로우 포맷은 윈도우상에서 그냥 안 보여요. 어떤 뷰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보이지만 그냥은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DSLR에서 로우 포맷을 옵션 체크를 하고 찍었어요. 그럼 이제 로우 포맷을 이제 제 컴퓨터로 카피를 하고 로우를 편집하려고 해요. 그러면 로우를 포토샵에 요 상단 바에다가 당겨서 놓으시면 조금 다른 창이 열려요. 이건 로우 포맷을 가공할 수 있는 창이에요. 이 창이 왜 뜨냐 하면 로우 포맷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순수하게 빛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화이트 밸런스도 정의되어 있지 않고요. 노출값도 정의되어 있지 않고 촬영을 하면서 렌즈로 인한 디스토션, 화면이 약간 어안처럼 늘어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한 설정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촬상 소자에 타타타닥 찍힌 그 빛의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정의해 주어야만 포토샵에서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로우 포맷을 찍으셨을 때 그냥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화이트 밸런스를 가장 먼저 접하시게 돼요. 에지샷은 그냥 내가 찍었을 때 그 환경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그 상태의 그 밸런스를 얘가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걸 봤을 때 클라우디는 구름 낀 자연광을 찍었다. 이렇게 구름 낀 그러면 얘가 구름 낀 날은 색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색온도를 끌어올려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적색으로 이미지가 바뀌어요. 화이트 밸런스를 변경시키면서. 그리고 텅스텐은 요런 불빛을 말하는 거예요. 요런 불빛인데 이런 것들은 황색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색을, 파란색을 칠했지만, 이제, 블루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블루의 그 어떤 톤이 강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실제 작업물을 옆에 두시고, 포토샵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모니터는 정확한 값을 보여주진 않아요. 고급 전문가들의 모니터는 정확한 값을 보여주지만 대부분 사용자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패널을 쓰시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봤는데 에즈샷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하다. 요거 선택하시고 익스포저는 노출이에요. 노출이 딸려. 너무 어두운 데서 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럼 노출을 끌어올려야 돼요. 노출이 올라가죠. 근데 노출이 너무 밝은 데서 또 촬영을 했어요. 노출을 당겨서 내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슬라이더를 옮기실 일이 없어요. 뭐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요. 미세하게. 그래서 뭐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요. 이 클래리티는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촬영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핸드헬드로 찍지 마세요. 이게 손으로 두고 찍으시면요. 아무리 노출이 좋아서 조리개가 빠박 닫혀도 그 순간 손이 흔들려요. 그러면 손이 흔들리면 이미지가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당겨서 편집하려고 하면 안개처럼 블러가 먹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건 뭐 공모전을 하시건 그러니까 이 산발이 되게 싸요. 산발이 사셔서 카메라 걸고 찍으세요.